안녕하십니까. FTMC 발달운동연구소 성민건입니다. 오늘은 골반 기저의 골반 기저 재활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골반 기저 근육 재활에 대한 강의 마지막 편이고 더 이상 강의를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을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FTMC 발달운동연구소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골반 기저근 이런 얘기죠. 골반 기저근 재활 프로토콜 첫 번째 영상. 이 프로토콜대로 항상 진행이 되냐에 대해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퓨어한 실제로 골반 기저 환자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 프로토콜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완벽하게 다 가져가긴 하겠지만 골반 기저가 안 좋다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부분들이 또 문제가 있어서 골반 기저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따라서 골반 기저 순수 환자들이 아니면 이 프로토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했다시피 강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허리 안정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횡격막 컨트롤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골반 기저가 특히 약한 사람, 위크니스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또는 허리 안정화를 먼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당연히 동일하긴 하지만 골반 기저의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증상대로만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런지를 찾아내야 되고, 얀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만성 통증 환자는 만성 통증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 다른 위치에서 그 원인들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골반 기저 환자들을 꽤 많이 봤는데 순수한 골반 기저만 안 좋은 환자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골반 기저가 그렇게 안 좋아질 정도면 다른 곳이 먼저 문제가 많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마지막에 골반 기저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프로토콜은 제가 공개를 한 이유는 프로토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골반 기저 환자를 평가를 먼저 할 수 있어야 그 프로토콜에 나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토콜이 이렇게 있는데 환자가 여기에 있는데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이 상태에 맞는 프로토콜을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 맞는 걸 쓸 수 있겠죠. 프로토콜을 안다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골반 기저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토콜이 이 지금 골반 기저 퓨어한 환자만 이런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거지 다른 3차원적으로 만약 Y축 여기를 Z축 여기를 X축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 건데 단 하나의 이 골반 기저 프로토콜로 다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수하게 골반 기저가 문제 있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프로토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강화를 하기 전에 100% 이완을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한 얘기긴 하지만 회원들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강화할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100% 이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100% 이완을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재활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100% 이완이라고 강조를 하긴 했지만 재활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그 말한 프로토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 프로토콜을 나눠 놓은 것 뿐이지, 이 프로토콜이 만약에 1번 이렇게 있고 2번이 이렇게 있고 3번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4번이 있었습니다. 강화가 1번, 2번, 3번이 이완이라고 하고 4번이 강화라고 했었을 때 계속적인 교집합이 일어나요. 교집합. 이게 완전하게 100% 끊어져 있는 것은 재활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활은 무슨 컴퓨터적인 프로그램 처리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100%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고, 100%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고, 100%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고, 100% 완벽하게,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은 절대 이렇지 않아요. 절대 이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점이 됐으면 이쪽 거를 할 수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갖고 2번도 80점 전에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걸 벌써 2번에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교집합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100점을 완벽하게 다 만들고 나서, 100점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상한 걸 만들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콜리오시스, 그러니까 척추측만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척추측만으로도 꽤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데서 어떤 모양만 만드는, 치료를 하는 곳이 되게 많았고, 모양만 만들다 보면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양이, 측만증은 일단 모양이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100%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모양만, 기능을 같이 갖고 가지 않고 모양만 100%를 갖고 가려고 하다 보면 분명하게 부상작용이 일어나고 이상한 치료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양만 막 100% 만들고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몸일 거예요. 왜냐면 100%가 안 되는 몸을 100%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측만으로 설명했던 이유는 측만은 더더욱 100%가 완벽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설명드렸는데, 측만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으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100% 이완이라는 거는 100% 이완을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3번까지 가서 이완이 꽤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60에서 70%라고 했을 때 강화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강화 시도를 해보면, 아, 내가 강화를 하고 나서 더 골반 기저가 긴장을 더 많이 하는지, 긴장한 거를 다시 다 이완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강화를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100% 이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 단계를 벌써 했다는 얘기예요. 강화를 해봐야 내가 이완을 100%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내가 지금 계속 이완만 했는데 내가 이게 100% 이완인지 90% 이완인지 어떻게 합니까? 강화를 해봐야 이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활이라는 거는 계속 교집합, 그 프로토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차적으로 100% 다 마스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스텝을 어느 정도 밟았으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교집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완이 됐으면 그 다음 강화를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강화를 시도해보고 테스트 해볼 때 이 100% 이완을 가져간다는 개념이지, 100% 이완을 꼭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거를 강화를 시도하면서 테스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이완들, 내가 한 이완 테크닉으로 내가 한 게 지금 100%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게 90%일지 뭐 80%일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이완의 의미를 재활 전문가로서, 재활은 어떤 단계로서 밟아가는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그려보면 이완 1, 2, 3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강화가 교집합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엄청 가볍게 그린다고 하면 강화를 했다가 횡격막으로 3번이 횡격막으로 이완하는 골반기저이죠. 이게 이완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뭐 패시브적으로 골반기저를 풀어서 또 이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라는 개념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골반기저 100% 이완이 필요한데, 왜냐면 계속 긴장하고 더 수축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여러 가지 이완 테크닉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굳이 이것들을 다 마스터를 하고 강화를 넘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교집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는 골반기저 이완은 릴렉스인가요? 이센트릭의 개념인가요? 골반기저 이완 테크닉 1, 2, 3을 나열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릴렉스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센트릭 컨트랙션 컨트롤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완이라는 말을 완전 후 하고 릴렉스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당연히 영어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말하는 건 릴렉스가 아예 아닙니다.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골반기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이 골반기저는 위로 들러붙어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왜냐면 내장기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다시 다 위로 들러붙어요. 골반기저가 밑으로 많이 빠져 있다는 거는 골반기저의 퓨어한 케이스가 아닐 수 있어요. 골반기저 말고 다른 문제가 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Q&A 이따 뒤에서 설명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기저는 항상 위로 들러붙어 있다 이겁니다. 어찌됐건 이거를 이완하는 과정에서 이 중간 단계가 없이 제자리도 아니고 밑으로 푹 꺼져버린다고 했었죠. 왜냐? 그 컨트롤과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다고 했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중간 과정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들러붙어 있던 골반기저를 힘을 다 빼서 이렇게 빼버릴 필요가 없다. 이 당연한 겁니다. 릴렉스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 센트릭 컨트랙션 컨트롤들을 얘기해서 기능적으로 이 장기들을 다 받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골반저를 얘기한 겁니다. 절대 이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시브 테크닉으로만 이렇게 막 이완을 막 하려고 하는 행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잠깐 짧게 하는 거지,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이건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해주신 부분이에요. Headache in the pelvis.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뭐 스탠포드 대학의 비뇨기과 전문의랑 누구랑 이렇게 해서 쓴 책인데, 한국 번역서로는 골반의 두통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막 한문으로 손을 넣어서 어떻게 매뉴얼 하라는 거를, 매뉴얼 테라피를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대로 치료를 혼자 셀프로 했는데 아주 잘 설명돼 있어서 했는데 왜 더 악화가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문 안으로 집어넣어서 패시브적으로 테크닉을 써서 릴리즈를 원했는데, 나는 왜 더 다른 곳이 더 굳어지고 스티프니스가 있고 왜 통증이 더 생기냐? 패시브 테크닉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패시브 테크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반기저가 위로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다시 제 기능을 딱 해야 돼요. 근데 얘를 풀었는데 뭐 일로 툭 떨어진다거나 더 떨어진다거나 막 이렇게 제 기능을 못 한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면, 왜 얘가 굳어졌냐? 왜 얘가 굳어졌냐고. 왜 굳어졌죠,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작용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든 이 근육을
짧고 굳어지게 써서 안정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어진 이유 자체가 기능이 안 되고 안정화가 안 되고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굳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풀었어요. 굳어진 걸 풀었어. 그러면 풀었을 때 안정화가 되어져야 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해 주신 것은 왼쪽이 만약에 레프트 사이드가 뻣뻣해서 풀었는데 갑자기 라이트 사이드의 통증이 증가된대. 왜 그러냐? 여길 또 풀어 그럼 뭐 딴 데가 또 뭐 더 통증이 생기나? 풀었을 때 안정화가 되고 그 기능을 잘 사용한다고 하면 풀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정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정화가 안 돼요. 그냥 이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그 항상 골반 기저가 위로 들러붙어 있거나 밑으로 내려가만 있는 사람에게 이 굳어진 걸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풀었었을 때 어찌됐건 내장기가 떨어지는 거는 안정하게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골반 기저가 어떤 부분이 다시 짧아져서 다시 보상을 해서라도 안정화를 만들어내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패시브 테크닉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에는 뭐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안정화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패시브 테크닉을 써야, 그러니까 안정화 운동을 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안 늘어나는 것들을 패시브 테크닉으로 늘릴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패시브 테크닉을 먼저 진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치료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쪽을 이완해야 되는지, 패시브 테크닉을 왜 써서 이렇게 매뉴얼 테라피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매뉴얼 테라피 하는 이유가 확실해야 돼. 이 근육이 왜 이완돼야 되는지 이유가 확실해야 돼. 안정화가 확실히 되어지는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완시키는 거지 모든 부분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제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왼쪽이 굳어져서 왼쪽을 풀었는데 안정화가 안 되면 당연히 다른 데가 굳어지겠죠. 그래서 통증이 다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패시브 테크닉을 쓰기 전에 안정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 패시브 테크닉을 써서 그 다음 보상들을 더 없앨 수 있게 해야지. 왜냐면 이완이 됐었을 때 다시 굳어지는 이유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인데 안정화를 한다고 하면 이거 풀었을 때 안정을 한다고 하면 다시 굳어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먼저 안정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화 훈련을 제일 메인으로 하고 안정화 훈련에 전문화된 센터입니다. 5번째, 요실금. 그러면 괄약근을 훈련시켜야 되나요? 요실금은 괄약근을 훈련시켜야 되나요?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은 외괄약근입니다. 내괄약근도 있죠. 내괄약근 같은 경우는 그 내장기에 특히 방광이나 뭐 직장 근처에 있는 뭐 대변이 찼을 때의 괄약근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괄약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괄약근이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외괄약근 밖에 없습니다. 이 외괄약근을 훈련을 해야 되냐? 이 외괄약근 자체는 그 골반기저에 3층이 있다고 했죠. 세 번째 층에서 맞은 제일 겉에 있는 세 번째 층의 골반기저근입니다. 골반기저가 3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끝에 있는,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을 조절할 수 있는, 실제 말 그대로 괄약근이죠. 외괄약근을 골반기저의 세 번째 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를 훈련시켜야 되냐?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한데 대부분의 요실금을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골반기저를 왜 요실금으로 처음에 설명을 했었냐면, 골반기저가 있어야 되는 위치, 정상 위치보다 항상 소변이 그러니까 왜냐면 내괄약근도 컨트롤을 못 한다고 했죠. 내괄약근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됐다기보다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괄약근이 소변이 새는 걸 막아내야겠죠. 근데 소변이 새려고 할 때 그 소변을 더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더 긴장하고 더 위로 들러붙는 게 이 세 번째 괄약근의
문제입니다. 제가 골반 기저는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더 위로 올라 들러붙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것을 더 원래 여기까지 들러붙어 있었는데 소변이 새려고 하니까 더 끌어올려. 소변이 새니까 더 끌어올려. 이게 괄약근의 보상입니다. 보상하고 있는 거를 더 훈련한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세 번째 괄약근, 이 외괄약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1, 2번의 안정화 근육, 이 위에 있는 이 복압, 만약에 지금 이게 몸통이라고 했을 때 이 복압을 컨트롤을 잘 해줘야 이 세 번째 괄약근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이 외괄약근을 수축을 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침이나 재채기 아니면 점프하고 막 이렇게 재채기하고 기침했었을 때 그때마다 더 세 번째 괄약근을 조여서 소변이 안 새게 하는 행위, 이건 요실금 환자만 하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점핑을 할 때 이 괄약근을 생각을 하나요? 아닙니다. 1, 2번이 잘 안정화를 하고 있고 이 내괄약근이나 외괄약근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1, 2번이기 때문에 1, 2번의 역할을 딱 잘 해줬었을 때 무의식적으로도 이것들을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정상이지, 점프를 더 높이 할수록 얘를 더 조여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침을 하기 전에 준비해서 나 괄약근 더 조여놓고 기침할 거야, 재채기 하는데 더 조여놓고 쓸 거야,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 이런 얘기 전 살다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뭐 이렇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를 빈뇨나 절박뇨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빈뇨나 절박뇨. 빈뇨나 절박뇨는 골반기저 환자들에게 꼭 있는 사항입니다. 절박뇨 같은 경우는 심인적인 요인도 포함되긴 하지만 신체적인,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심인적인 문제도 취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좀 더 하면 제가 얘기했었죠. 원래 골반기저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골반기저가 원래 약해져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방광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방광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 방광이 내려온 내장기들이 내려와 있는 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골반기저를 끌어올렸어요. 그럼 방광이 아주 작아지겠죠. 원래 있어야 되는 방광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차는 양이 매우 작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이게 계속돼서 절박뇨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거죠. 신체적 문제가 생겨서 그게 계속되니까 심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절박뇨가 생기는 거예요. 절박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체적인 게 먼저 되고 그 신체적인 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심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둘 다 빈뇨도 그렇고 절박뇨도 그렇고 다 신체적인 게 좋아져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빈뇨가 생겼는지, 빈뇨가 생겨서 절박뇨가 생겼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골반기저의 기능이 확실히 돼서 이 방광의 위치를 돌려놔야 크기의 기능을 딱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소변의 양이 더 늘어나고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골반기저가 내려가 약해졌는데 강화를 해야 되나요? 또는 약해졌는데 이 7-2번은 약해졌는데 횡격막을 위로 올려서 골반기저를 올리는 게 맞는 방법인가요? 제가 아까도 얘기하긴 했지만 골반기저가 약해져 있으면 당연히 강화해야 됩니다.
왜 골반 기저가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내장기의 불안정성 때문에 탈장이 된다거나 치질이 걸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강화를 해서 제자리로 올려놔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말했지만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골반 기저 환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건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 골반 기저 위에서의 문제인지 다리에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찾아봐야죠, 그 문제점들을. 근데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겨서 골반 기저가 약해져서 밑으로 빠질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골반 기저가 순수하게 문제가 있다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을 텐데, 그 올라가 있는 것조차 뭔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2번에서 횡격막을 위로 올려서, 여기가 횡격막이고 여기가 골반저라고 했을 때 횡격막을 위로 올려서 골반 기저를 위로 올리는 강화 테크닉을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횡격막을 위로 올렸을 때 골반저근이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원래 정상이라고 하면 얘가 올라갈 때 골반 기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횡격막을 위로 들러 올린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찌그러지죠. 왜냐면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정상이면 위로 올라가도 이 압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횡격막이 여기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더 밑에 있는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압력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의 안정화도 되어 있다 이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닌 상태, 골반 기저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횡격막을 위로 올린다고 하면 얘가 더 찌그러져요. 근데 얘가 찌그러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압력이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밀면 위는 올라가고 아래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골반 기저가 더 약해져요. 횡격막을 요가에서 배를 막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횡격막을 위로 올리는 테크닉을 쓰죠. 그게 이거랑 흡사한 거예요. 횡격막을 위로 거꾸로 올리긴 하지만 골반 기저도 밑으로 내리는 테크닉이지, 횡격막을 올리면서 골반 기저를 올려서 골반 기저를 강화하는 테크닉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로잉 매니버랑 흡사한 거예요. 할로잉 매니버가 그냥 이거죠, 이거.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안정을 하는. 그래서 할로잉 매니버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벽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복벽이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집어넣는 힘을 써서 할로잉 매니버를 했을 때 안정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할로잉 매니버를 썼을 때 이 겉에 있는 근육들이 막 안정화를 시도를 해서 허리를 안정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통증을 줄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DNS에서는 항상 이게 막 천장에서 이렇게 압력을 보내는 그런 사진 많이 쓰죠. DNS는 항상 이렇게 압력을 안에서 바깥으로 인사이드 아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면 얘 집어넣고 얘가 찌그러져 있으면 얘 밀어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빵빵해지게 하기 위함이지, 어떤 때는 할로윈 매니버 쓸 수 있고 어떤 때는 DNS 테크닉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DNS는 무조건 인사이드 아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참 DNS를 모르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다 빵빵하게 밀어내. 말도 안 되는 테크닉. 그런 테크닉 DNS가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할로잉 매니버의 원리는 전혀 좋은 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횡격막도 올라가고 골반 기저도 내려가기 때문에. 하지만 적시적소에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8번 발살바로 골반 기저를 이완해도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 발살바 자체를 잘 너무 모를 수 있어요. 발살바
기능적이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횡격막을 내려서 빵빵하게 만들고 횡격막도 다 내리는 이 발살바 테크닉으로 골반 기절을 이완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여기로 그냥 설명할게요. 이 골반 기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제가 위로 들러붙어서 컨트롤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이 적정선 안에서의 계속 적정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려고 하면 발살바람에 뿜 하고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뿜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발살바 테크닉은 골반 기저를 이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완이 될 수 있죠. 릴렉스가 될 수 있죠. 이 센트릭 컨트롤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발살바가 일단 기능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능을 만들어내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살바로는 골반 기저를 이완할 수가 없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반 기저 Q&A를 8가지로 총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시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제가 더 이상 골반 기저에 관해서는 영상을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반 기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 아니면 DNS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아니면 FTMC 발달운동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고 한번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들, 뭐 어떤 트레이너건 저희 동종업계는 수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아시고 일반인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센터를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